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있다고요? 결혼을 3주 남기고 받은 낡은 유언장. 그 안에는 예비 신랑 강민호의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닌 조건이었을까요? 웨딩드레스도 신혼집 계약도 모든 준비가 끝난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3주 전 서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29살, 작은 무역회사의 평범한 사원,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째 사귀고 있는 약혼자 강민호였습니다. 32살 대리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범했고 외모도 평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묵묵히 함께 해줬습니다. 지우야, 오늘 웨딩홀 최종 확인하러 가야 하는 거 기억하지? 아침 출근길 민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6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내 지우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외로웠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지우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마저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때 지우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민호는 부고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고 지우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지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 약속도 잘 지켰고 기념일도 챙겼습니다. 지우의 작은 회사 월급으로는 부족할 때마다 민호가 조용히 보태줬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지우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프로포즈 하던 날 민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가자. 둘은 손을 잡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호가 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긴장돼? 응, 조금. 근데 설레기도 해. 나도 그래.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웨딩홀 플래너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얀 버질로드, 샹들리에, 꽃 장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3주 후의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요. 마음에 들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예쁘다. 여기서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둘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지우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 괜찮아. 몸 상하면 안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우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민호 같은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지우를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3주 후에 결혼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아빠가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걱정 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3주 후가 아니라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민호와 함께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키, 평범한 몸매.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 보였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빛이 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10시에 민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지도 너무 수수한 것 같지도 않게 오늘은 드레스를 입어볼 날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지우야, 나 벌써 출발했어.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지? 응, 나도 곧 나갈게. 30분 후에 보자. 알았어. 조심히 와. 지우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설렜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건 어린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드레스를 고르러 다니고 싶었을 텐데. 잠시 마음 한편이 짠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슬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웨딩숍 앞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이거 내 거야. 고마워. 언제 샀어? 방금. 내가 오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둘은 함께 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하신 서지우 고객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드레스룸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려 있는 하얀 드레스들.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떤 드레스는 레이스가 많았고 어떤 드레스는 심플했습니다. 프린세스 라인도 있고 머메이드 라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심플한 A라인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어때요? 좋은 선택이세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지우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나오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민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야. 드레스가 예쁜 거지. 아니야. 내가 예쁜 거야. 직원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신랑님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 드레스 잘 어울리세요. 지우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뒤태도 괜찮았고 옆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3주 후 이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로 할까? 지우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나는 좋아. 다른 것도 입어볼래? 아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드레스를 정한 후 둘은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다른 커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물도 보러 가야 하는 거 알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2시에 약속 잡았어. 반지 고르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같이 고르면 되지.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걸로. 점심을 먹고 둘은 명동에 있는 예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반짝이는 보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반지, 커플링.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걸로요. 그러시군요. 이쪽 제품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은 몇 가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한번 껴보세요. 지우가 반지를 껴보니 딱 맞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에 들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너는? 나도 좋아. 이걸로 하자. 그렇게 예물도 정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인쇄소에 맡겼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예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식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씨? 저 박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준석?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 집행을 도와줬던 분이었습니다. 지우는 3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 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네,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유산 정리는 3년 전에 다 끝났는데 혹시 빚이라도 남은 걸까요? 아니면 세금 문제일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걱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변호사의 전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나쁜 일은 아니겠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지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우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지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나쁜 일이면 어쩌지?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5층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지우 씨 맞으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는 직원을 따라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박준석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집과 약간의 예금을 딸에게 남긴다는 내용.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 전에 받은 유언장은 뭐였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유언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는 책상 위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겁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특별히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지우 씨가 결혼하기 전에 꼭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신 걸까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지시였습니다. 지우 씨가 결혼을 결심하고 날짜를 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우 씨를 지켜봤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이제 전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지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밀랍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봉인을 뜯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밀랍을 깼습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첫 번째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지우에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지우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글씨. 익숙한 필체가 그리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겠구나. 아빠가 살아서 내 결혼식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다. 사실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재산을 남겼다. 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재산?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통장 사본과 부동산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금 통장 잔액 8억 3천만 원.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
시세로 약 6억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상당. 합계 약 15억 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5억?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고? 아버지는 평생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셨고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으셨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놀랐지? 아빠도 젊었을 때는 사업을 꽤 잘했단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몇 가지 투자가 대박이 났어. 그때 번 돈을 조금씩 모아뒀지. 내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쓸 계획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버렸구나. 그 후로는 그냥 모아만 뒀어. 너에게 줄 생각으로. 지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아빠가 이 돈을 너에게 주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절대로 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마라. 적어도 결혼 후 1년은 비밀로 해라. 왜?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에게 비밀로 하라는 걸까요? 부부는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빠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세상에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민호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선택한 사람을 아빠가 믿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너를 직접 지켜줄 수 없잖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 결혼 전에 이 유언장을 받았다면 내 약혼자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과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호는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지우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박준석 변호사에게 또 하나의 의뢰를 했다. 내 약혼자에 대한 간단한 신원조사 결과야. 화내지 마라. 아빠는 그냥 불안했어. 내 딸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신원조사? 지우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우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조사 자료. 갑자기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거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아니야, 있을 리 없어. 민호는 깨끗한 사람이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사 대상 강민호. 나이 32세. 직업 건설회사 대리. 기본 인적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력, 경력, 가족관계. 모두 지우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정상태 부채 없음. 월급 350만 원. 저축 약 2천만 원.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지우는 안도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과거 이력주의 요망. 과거 이력?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두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웨딩숍 앞에 서 있는 모습. 촬영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민호가 또 다른 여자와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촬영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을 읽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민호는 과거 2명의 여성과 약혼한 이력이 있음. 첫 번째 약혼자 김소영, 5년 전 약혼 후 6개월 만에 파혼. 두 번째 약혼자 이미라, 4년 전 약혼 후 8개월 만에 파혼. 두 번, 민호가 과거에 2번이나 약혼했다가 파혼했다고. 지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첫 번째 약혼자라고 했습니다. 진지한 연애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파혼 사유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첫 번째 약혼자 김소영의 증언 결혼 준비 중 강민호가 자신의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불편함을 느껴 거절했더니 태도가 돌변했고 결국 본인이 파혼을 결정함. 두 번째 약혼자 이미라의 증언 약혼 후 강민호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 거절하자 관계가 악화되어 파혼함. 빌린 돈은 현재까지 갚지 않은 상태.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과거에 2번이나 약혼했다가 재산 문제로 파혼했다고? 그것도 상대방이 파혼을 결정한 거라고? 이게 사실인가요? 지우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용한 탐정이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2명의 전 약혼녀들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거짓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3년 동안?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민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민호가 자신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아버지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약혼자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2명의 전 약혼녀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영, 이미라, 자신보다 먼저 민호와 약혼했던 여자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걱정하셨던 아버지. 혼자 남을 딸을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두셨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 3년 동안 믿었던 사람,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우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민호도 자신에게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는 내게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 잠깐. 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정말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민호가 아버지의 재산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15억이나 된다는 건 몰랐겠지만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야, 점심 먹었어? 오늘 저녁에 보자. 보고 싶어.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우에게는 그 문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지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호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전 약혼녀들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김소영, 이미라, 이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소영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서지우라고 합니다. 강민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김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지우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일상은 어제부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서지우 씨 맞으시죠? 저 김소영입니다. 네, 앉으세요. 김소영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그 사람과 결혼하시려고요? 네. 3주 후에 결혼식이에요. 아니, 결혼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건 지금 고민 중이시란 말씀이네요. 네. 어제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소영 씨와 민호 씨의 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김소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버님이 조사를 하셨나 보네요.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민호 씨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이었어요.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죠. 그 사람도 신랑 측 하객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지우와 비슷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도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인연으로 민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1년 정도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때 민호 씨가 소영 씨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약혼하고 나서는요? 김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약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결혼하면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은 몇 채나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갑게 돌아서더라고요.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서 파혼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이 파혼 서류에 사인하더라고요. 김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제 친구들한테 제 재산에 대해 물어봤다는 걸.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했던 거죠.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제게 말해줬어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치밀하게 재산을 조사했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약혼 준비하면서 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신혼집 계약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의심 없이 줬어요. 근데 파혼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제 인감증명서로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출이요? 네. 다행히 실행되기 전에 파혼해서 막았지만 만약 결혼했다면 제 명의로 큰 빚을 지게 됐을 거예요. 지우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민호 씨한테 배우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배우요? 네. 혼자서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김소영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우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도 아세요? 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미라 씨라고 SNS에서 봤거든요. 그 사람도 저처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미라 씨 연락처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어서요. 김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우는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김소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아직 결혼 전이라서 다행이에요. 저는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했지만 지우 씨는 결혼 전에 알게 됐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지우 씨를 사랑하는지. 감사합니다, 소영 씨. 용기 내서 만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또 당할까봐 걱정했었어요. 지우 씨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김소영과 헤어지고 지우는 바로 이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미라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지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지우 씨죠? 앉으세요. 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영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지우 씨도 그 사람한테 당할 뻔했다면서요? 네. 3주 후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보고 알게 됐어요. 이미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조사를 해두셨군요. 정말 현명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할 뻔했거든요. 민호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4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랑 같이 작은 회사를 차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주셨어요? 아니요. 저도 직장인이라 그렇게 큰 돈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도 차갑고, 심지어 제가 인색하다고 비난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한테 돈도 못 빌려주냐고. 싸우고 또 싸웠어요. 결국 제가 견디다 못해 파혼하자고 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시원하게 동의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게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관심이 없어진 거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소영과 이미라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약혼 후 재산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고 거절당하면 태도가 변하고 결국 파혼으로 이어지는 패턴.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이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파혼하고 1년쯤 지나서 우연히 그 사람을 길에서 봤어요.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걷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자도 또 속은 거였어요. 아마 지우 씨일 거예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호가 이미라와 파혼하고 1년 후 지우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타겟을 정하고 접근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만약 안 되면 바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고. 혹시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배우요? 글쎄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누군가한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모르죠.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우가 있다면 민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걸까? 이미라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같은 사람과 자주 연락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변호사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법률 상담 받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 혹시 박준석 변호사와 민호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친구였잖아. 아버지를 배신할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우 씨, 이미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만 보는 사람이에요. 지우 씨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끝까지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라와 헤어진 후 지우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속았습니다.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다정한 말, 따뜻한 손길, 사랑한다는 고백, 모두 연기였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지우야, 왜 연락이 없어?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똑같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 목소리도 연기라는 것을. 미안. 좀 바빴어. 내일 보자. 응, 그래. 보고 싶어. 내일 저녁에 만나.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파혼하면 될까? 아니면 민호를 똑같이 속여서 복수해야 할까?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배우가 있다면 민호만 처벌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호가 혼자인지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그리고 만약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우는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왕따 문제, 폭력 문제, 금품 갈취 모두 지우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뛰어난 분석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그 능력은 여전히 지우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숨겨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예비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민호에게 들키지 않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둘째,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셋째,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한 번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우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찾아내고 증거를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그때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지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김소영과 이미라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해보니 민호에게는 명확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재산이 있는 여성 물색, 2단계 자연스럽게 접근, 3단계 신뢰 쌓기, 4단계 약혼, 5단계 재산 이전 시도. 지우는 지금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지우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민호는 결혼 후 어떻게 움직일까? 김소영처럼 공동 명의를 요구할까? 이미라처럼 사업 자금을 요구할까? 지우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가능한 행동들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약속된 식당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우에게는 그 목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계산된 친절함, 목적이 있는 다정함.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해. 지우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민호를 믿고 사랑하는 척.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결혼 얼마 안 남았잖아. 응, 알아. 그나저나 신혼집 계약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다음 주에 최종 계약하기로 했어. 그때 같이 가자.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혼집 계약. 그때 민호가 뭔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동명의나 보증금 부담 같은 것들. 참, 민호야.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뭔데? 우리 결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각자 관리할까? 아니면 합칠까? 민호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합치지 않나? 부부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은 각자 관리하는 부부도 많다던데. 지우 생각은 어때? 나는 민호가 편한 대로 하면 좋겠어. 난 상관없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합치자.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민호의 목표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식사 후 지우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의 가방이 의자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민호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메뉴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방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명함들을 핸드폰으로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함. 박준석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석 변호사? 왜 민호가 아버지 친구인 변호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을까?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민호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장 내역이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입출금 내역.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전 10월 지우 아버지 장례식 직후 민호의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박준석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때로는 300만 원. 모두 박준석에게서 온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변호사가 민호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아니, 잠깐. 이건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수였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석 변호사는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민호에게 알려줬습니다. 민호를 고용해서 지우에게 접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우와 민호를 결혼시키고 지우의 재산을 민호 명의로 이전시킨 후 둘이서 나눠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 유언장을 지우에게 전달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까? 지우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왜 유언장을 지금 전달했을까? 결혼 3주 전에? 만약 변호사가 진짜 아버지를 배신하려는 것이었다면 유언장을 아예 숨겼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 후에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전달했다는 건 혹시 변호사는 지우가 파혼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걸까? 오히려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걸까? 지우는 섬뜩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는 지우가 유언장을 보고도 민호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우가 민호에게 유산 이야기를 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민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전달하면서 민호의 정가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민호의 연결고리는 숨겼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순수하게 지우를 돕고 싶었다면 자신이 민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변호사도 공범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빨리 민호의 가방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네. 괜찮아? 응, 괜찮아. 배가 좀 아팠어. 그래.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아. 지우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연기를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박준석 변호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변호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로 상속과 유언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률 관련 커뮤니티, 변호사 평가 사이트, 각종 후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박준석 변호사 조심하세요. 유언 집행 중에 재산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럽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유언 집행 과정에서 재산이 의심스럽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박준석 변호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노립니다. 직접 훔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이용합니다. 민호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유족에게 접근시키고 결혼시킨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유족과 결혼해서 재산을 받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그 후 민호와 변호사가 뒤에서 나누는 것은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호와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는 장면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신혼집 보러 가기로 했지? 나 갑자기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혼자 다녀와도 될까? 응? 아, 그래. 괜찮아. 내가 다녀올게. 고마워. 사진 많이 찍어줘.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신혼집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디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지우는 민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지우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집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민호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5층? 박준석 법률사무소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신혼집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법률사무소 입구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결혼까지 3주 남았습니다. 그 후에 재산 이전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유언장 보고 나서 좀 이상해요. 전보다 조용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남긴 경고를 봤으니까. 하지만 걱정 마. 내가 3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잖아. 조금만 더 잘하면 돼. 혹시 지우가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어. 내가 조사 자료를 줬지만 김소영이나 이미라를 직접 만날 정도로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아. 설령 만난다 해도 결혼 3주 전인데 쉽게 파혼하겠어?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완전히 만만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보수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재산 이전 끝나면 줄게. 약속대로 3억이야. 내 몫이니까 걱정 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폭로할 것인가? 결혼식 당일? 아니, 그건 너무 드라마틱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결혼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사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회색 책상과 의자, 그리고 형광등 불빛. 지우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서지우 씨,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사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약혼자 강민호와 박준석 변호사가 공모해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호는 과거에도 2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원조사 자료, 민호의 통장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여기 있습니다. 민호의 통장에는 박준석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 3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둘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었습니다. 민호와 변호사가 재산 이전 계획을 의논하는 대화였습니다. 형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내용은 의심스럽지만 아직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단계에 불과하죠. 이 상태로는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실제로 재산 이전을 시도하는 순간을 포착하면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키면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연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변호사를 완전히 속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만나서 이야기할게. 6시에 우리 단골 카페로 와줄래? 알았어. 걱정되네.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나중에 봐. 저녁 6시 카페에서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혹시 결혼 취소하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좀 많이 남기셨대. 나도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15억 정도래. 나도 놀랐어. 와, 대단하시네, 아버님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이 돈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돼. 지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부부가 될 건데 같이 의논해야 하잖아. 지우는 계획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 명의로 좀 옮겨놓는 게 어때?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부부가 될 건데 내가 관리해주면 난 편하고 좋아. 지우야. 민호는 감동한 척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잘 관리할게. 걱정 마.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기하는지 보이니까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절차 밟을까? 응, 그래.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 변호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여쭤보자. 둘은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민호는 기분이 좋은 듯 웃었습니다. 지우도 행복한 척 웃어줬습니다. 헤어진 후 지우는 바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곧 변호사와 접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밤 민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민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에 몰래 추적 앱을 설치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민호와 변호사가 1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분명 재산 이전에 대해 의논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민호 씨한테 들었습니다. 재산 관리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변호사님. 결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민호 씨도 같이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본격적으로 재산 이전을 의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장비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대화를 녹음하세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민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셋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하러 오셨죠?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우 씨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금 8억 3천, 부동산 6억 5천,
주식 3천, 총 15억 3천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명의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게 더 좋나요? 제 생각엔 민호 씨 명의로 절반 정도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도 절감되고 관리도 편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명의 이전하면 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민호 씨 명의가 되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우가 물었습니다. 명의 이전하면 혹시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혼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인 계약서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린 이혼 안 해. 걱정 마.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 괜한 걱정했네. 상담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 내로 서류를 준비하고 2주일 내로 명의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수수료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호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네. 덕분에 복잡한 일 쉽게 해결될 것 같아. 그러게. 변호사님이 아버지 친구셔서 다행이야. 정말 그래. 둘은 카페로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는 계속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우도 행복한 척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재산 이전을 유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정도면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 당일 체포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그 전에?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 좋겠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하객들 앞에서 체포하는 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식 전날 체포하겠습니다. 혹시 김소영 씨와 이미라 씨도 증인으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 피해자들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지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드레스 최종 피팅도 하고 청첩장도 발송했습니다. 민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우는 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보자. 사랑해. 민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일 예쁜 신부 될 거지?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신부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강민호와 박준석을 동시 체포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냈어요. 아빠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시작. 결혼식 전날 아침 9시. 강민호는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그 후면 15억 원 중 절반인 7억 5천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나눠 가지면 자신의 몫은 약 4억 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결혼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석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지우와 민호가 결혼하면 계획이 시작됩니다. 제3명의 이전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석 변호사님이시죠?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하시죠. 변호사도 수갑을 찼습니다.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 민호와 변호사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민호였습니다. 강민호 씨, 서지우 씨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재회했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나요? 네, 우연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당신 통장 내역입니다. 3년 전부터 박준석 변호사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총액 3,500만 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을 3년 동안 갚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매달 다른 금액으로.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형사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호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결혼까지 3주 남았습니다. 그 후에 재산 이전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 서두르지 마.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야 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했습니까? 서지우 씨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지우가?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형사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제3명의 이전에 대해 의논하는 대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충분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변호사님, 왜 의뢰인의 딸에게 사기꾼을 붙였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강민호와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그럼 왜 3년 동안 돈을 줬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빌려준 겁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틀었습니다. 변호사와 민호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보수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재산 이전 끝나면 줄게. 약속대로 3억이야.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지우 씨가 녹음했습니다. 당신들이 계획을 짤 때부터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무너졌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처음부터 들통 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 대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와 변호사가 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우가 앉았습니다. 민호는 지우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는 화난 표정으로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지우 씨, 형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결혼하고 그 남자가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했습니까? 네. 재산이 많은 유족이 생기면 적당한 사람을 골라 접근시켰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지우는 섬뜩했습니다. 자신이 5번째 타겟이었다니. 처음 4번은 성공했습니까? 둘은 성공했고 둘은 실패했습니다. 김소영 씨와 이미라 씨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민호도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있었고 변호사님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서지우 씨를 만난 것도 계획이었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알려줬습니다. 지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이 많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만남도 그 후의 모든 순간도. 지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님을 친구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지우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소영이었습니다. 지우 씨,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떳떳해졌어요. 아니에요, 소영 씨.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소영 씨도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결혼식 날이었지만 결혼식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짜 삶의 시작.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아닌 자신을 보는 사람을. 하지만 그건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3달 후 법정의 판결문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사기 및 사기 공모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준석은 업무상 배임, 사기 공모죄로 징역 5년 및 변호사 자격 정지를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지우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김소영과 이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축하해요. 김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우리 모두 떳떳해졌어요. 이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제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재산 압류해서 피해 보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셋은 근처 카페로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조용히. 결혼은요?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조급해할 필요 없죠. 이미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일 겪고 나서 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요즘은 너무 편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셋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두 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아빠가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빠만큼은 진짜였어요. 돌아가시고도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당당했고 더 강했습니다. 동료들은 지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우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냥 평소처럼인데요.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지우는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15억 원. 큰 돈이었지만 지우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투자하거나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속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영과 이미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두 분이 겪은 피해를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지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김소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지우는 두 사람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보상하는 의미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완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잡고 걷는 커플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가족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도 행복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기였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 올래? 응, 갈게. 좋아. 그럼 7시에 보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도 없고 큰 파란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 저녁 모임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취미 이야기.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 그래, 고마워.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게 솔직해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결혼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에 결혼이 답은 아니지. 각자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지우는 그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잘 안 보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날씨도 좋았고 친구들도 만났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반년 전만 해도 나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나답게 사는 것. 민호를 미워하지 않는다. 변호사님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신뢰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일기를 닫고 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고, 일하고, 퇴근하는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지우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리로 승진했고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일도 잘 풀렸고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지우도 참석했습니다. 신입사원 중에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해 보이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서지우입니다. 둘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 들어온 후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그를 지켜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혹시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업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요. 가죠. 둘은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준호는 업무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지우는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대리님,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저도 대리님처럼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 거예요. 혹시 대리님은 롤모델이 있으세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요. 돌아가셨지만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결혼하셨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린 것 같네요. 괜찮아요. 지우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본 질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준호는 가끔 지우에게 업무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우는 후배를 돕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우 대리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존경하는 선배일 뿐이에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반응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누군가를 다시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사랑이 온다면 그때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화려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재회나 새로운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선 지우, 더 단단해진 지우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면 또 어떤가요? 어쩌면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닐지도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우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혼자여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누군가 손잡고 함께 가는 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